새누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 외에 정치 현안들도 좀 여쭤볼 수 있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이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가장 뜨거운 전국의 이슈가 됐는데 야당에서는 내부적으로 부적격하다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당 예정대로 오늘 표결 강행하는 건가요? 강행이다 아니다 보다는 일단 여야간의 국회의장과 오늘 이 문제를 다룬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문제가 처리되는 것이죠. 네. 예. 지금 야당 쪽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하자, 아니면 토론까지만 듣고 표결은 참여하지 말자, 아니면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야 간에는 항상 원내대표단의 그 협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협상 전에 가정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그 정치권으로서는 하나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저는 일단은 그 야당의 어떤 그 입장을 그런 식으로 그 표출하는 것이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의사를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본회의에 참석한다 안 한다 또 표결에 참여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지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 결과에 따라서 당론이 결정이 될 테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여당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가령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여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혹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만 그런 방침이 아직 세워진 건 아닌 건가 보죠? 아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단 간의 협의니까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야지, 그 최악과 최상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지금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저희들은 어쨌든 국정 공백, 그것이 더 이상 좀 길게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최소화를 해서, 경제도 어렵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상황들을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좀 협조를 해줄 것을 아주 간곡하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 얘기를 꺼냈거든요. 인준과 관련해서 여론을 듣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알다시피 오늘 지금 표결을 어쨌든 하기로 국회의장 앞에서 오늘로 날짜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제가 논평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여야 간의 합의해서 표결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느낌이 드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완구 이번에 지명자가 후보자가 그렇게 단점이 없다거나 또 지적사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분이 원내대표 하는 동안에 야당과 국민들이 지켜봤지만 상당히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총리를 2번씩 하고 국회의원을 3번씩 하면서 국정 경험도 좀 충분히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소의 단점과 지적사항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번에만큼은 야당이 조금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잘 그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소통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했었는데 이완구 대표는 여야 간의 소통이나 또 정부와 여당 간의 소통이나
또 청와대와 여당 간의 소통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 온 분이기 때문에 예. 정부에 이제 국무총리로 진출을 하시게 되면 그런 소통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단 뭐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도지사 선거도 2번, 국회의원 선거도 3번 치르면서 그동안의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좀 야당이 협조를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정치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총리 인준이 끝나고 나면은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개각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글쎄 뭐 언제쯤 될까 제가 인사권자나 또 그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통령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 대통령 임기 5년이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그 국정 운영을 파악을 하고 또 어떤 그 레일을 까는 기간이라고나 할까? 기초 다지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2년은 이제 집행, 실행에 필요한 그런 기간이고 그래서 청와대도 국정기획수석을 2년 동안 두고 있다가 똑같은 자리이지만 정책 조정 수석으로 바꿨거든요. 이것은 이제 국정기획이 어느 정도 끝났고 사람도 파악이 됐고 업무도 파악이 됐고 또 조직 개편도 다 끝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놓여진 고속도로 또 만들어진 철도 위로 이제 차가 달리고 또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인사 개편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러한 집행에 필요한 모든 걸 실행에 옮겨서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실행하는 그런 위주 스타일로 또 이제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역시 이완구 총리 지명자에 대한 표결 인준이 뜨거운 이슈긴 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이 여야를 막나르고 정치권에서 지금 말이 가장 많은 것이 증세 없는 복지 관련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도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정현 최고위원께서는 이 증세와 복지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요, 이것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논쟁과 논란, 그 자체가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분명하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거나, 감면 혜택을 주었다거나, 아니면 돈을 그 수익에 비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지하경제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이번에는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축소를 하고 지하경제를 철저하게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돈 쓰는 데 있어서 무상을 포함해서 그냥 요구한 대로 인기 영합해서 쓰는 또 사업을 무조건 벌리는 그러한 예산이 아니다. 정말 세출 구조를 조정을 해서 철저하게 쓸 곳에 쓰는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안 될 때는 그때는 이제 국민과의 타협을 국민들의 요구를 해서 의견을 물어서 타협을 해보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가서 증세를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한 거지 증세 절대 안 한다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은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포함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면 증세를 해야 된다 한다는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자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증세를 해서 복지를 더 늘려가자. 이것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 대통령이 저는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의견이야. 누가 내는 것을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개인 의견이고 학자적인 의견이지 실제로 그게 실행되기는 저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부가가치세 지금 내고 소득세 더 올리자.
어떤 국회의원이 이거 요구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세를 그럼 올리자. 예.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세금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법인세나 소득세는 불만이라도 토로하지만 이 법인세 내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한국을 떠납니다. 기업을 가지고. 예. 아니면 물건값에다가 자기들 낸 세금을 다시 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임금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손해자면 국민이 손해고 그렇게 해서 법인세를 올린다 그래봤자 세금이 더 거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 어느 대통령이 세금 많이 걷어서 돈 많이 주는데 그거 반대하고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복지와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여야 간의 이 정치인들도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문제를 위해서 증세할 가능성은 어렵다.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입장이시라는 거고요. 다만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담배값 인상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민이 지난 국민 연말 정산까지를 포함하자면은 일단 증세는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압박감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에게는 증세한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이제 반발이 있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정치권에서 증세 복지 논란이 촉발된 측면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부분도 이제 좀 저는 있는 그대로 실체로 국민들한테 좀 설명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었던 부분인데 현 정부가 방금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대로 수익이 있지만은 제대로 그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원들을 있는 대로 발굴을 해서 먼저 해본다든가 또 그다음에 어쨌든 그동안에 감면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면이 해제가 되면은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경제 진흥이나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비과세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 또 증세의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통 우리들이 그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증세에 해당되는 분야,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 분야라든가 소득세 분야라든가 법인세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율을 올리는 그러한 것들, 또 세목을 신설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이 될 수 없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안 될 때 그때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대타협을 한번 그때 가서 시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까처럼 담배세다, 자동차세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동안에 사실 지방에 세금 부족한 것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토론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세목을 조정한다든가 세율을 올리는 증세 문제는 지금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도 사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일었는데 2009년 세종시 수정환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 반대를 한 이유가 이른바 이 대선을 앞두고 정원찬 대선원이 펼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당시에 어쨌든 박근혜 후보 곁에 있었면서 여러 가지 보좌를 해왔었던 제가 그분의 진정성을 분명하게 전한다면 그런 정치 공학적인 그런 고려는 전혀 없었었고 가장 중시 여겼던 게 국민과의 약속이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명박 후보께서도 분명하게 이건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이것은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했었었고 그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또 헌신작전을 벌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고 또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의 대의 명분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논의 끝에 그야말로 궁여지책으로라도 그런 결론이 났고 그러한 대의 명분도 있었고 국민과의 약속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정치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박근혜 그 당시에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수를 하려고 하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
표현이었었지 무슨 대선 후보로서의 그건 예. 솔직히 표현하면 그 당시에 그분을 그런 어떤 대선 후보의 상대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었었고 또 정원찬 그분이 또 대통령의 예. 뜻을 두고 있는지조차도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본인이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 공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정원찬 총장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당시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회고록에 담았고 또 이런 시점에 이 회고록을 펴냈을까? 이분이 참 이상해지네요. 어떻습니까? 그분이 예. 대통령님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은 나름대로 무슨 판단이 있으셨겠죠. 거기까지 제가 건너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 전 대통령이 회고록이 출간된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고요? 뭐 생각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 말씀 좀 들어보죠. 그걸 표현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생각이 왜 없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만 들리지는 않는 것이 제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더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신가요? 그렇죠. 그걸 굳이 제가 말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 오늘 저 말씀을 대부분 좀 다 안 던지셔서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예. 네. 개헌 얘기도 지금 지난 연말부터 정치권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좀 그런 논의가 있고요. 이재호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이정현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개헌에 대해서는 뭐 제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개헌 과정이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과 대한민국 수준이 이 정도로 된 상황 속에서는 개헌은 이제는 몇몇의 정치인들, 우 씨가 됐든 김 씨가 됐든 이 씨가 됐든 이런 어떤 몇몇의 정치인이 주도하는 그런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집권을 하고 있는 집권당 또는 집권 세력, 집권층의 힘으로 하는 그런 정권 차원의 개헌이 돼서도 저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졸속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느 그 특정 정당 위주의 그러한 개헌이 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저는 국민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개헌을 하면 이제부터는 정말 반영구적인 그런 개헌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 간의 밀당 또는 몇몇 사람의 주도하는 그런 밀당 개헌이나 그런 어떤 몇몇 사람의 주도 개헌 이런 식으로 장사미사의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 정권 개헌이 돼서도 안 된다. 조속 개헌이 돼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헌의 요소들을 도출을 해서 장기적으로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국민적인 의견을 들어가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개헌이야만이 다음번에 또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해서 개헌에 쉽게 또 헌법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오는 그 혼란 또는 어떤 국론 분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개헌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270 몇 가지가 개헌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아주 조용하게 차분차분하게 그렇게 국민들의 의견들을 모아가면 되는 것이지 막 개헌을 지금 뭐 언제까지 날짜를 잡아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특정 정당에 의한 개헌, 일부 인사들의 주도에 의한 개헌 또는 집권층에 의한 개헌 반대다. 국민 개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연말부터 나온 이 개헌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공감하는 상당수 숫자 의원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 특위를 꾸려야 한다. 지난 연말 당시로는 내년쯤에는 개헌 특위가 꾸려져서 진행이 돼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 간에 과반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할 시점이 됐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모은다면 혹시 이것이 특정 정당이나 집권층에 의한 개헌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다. 지금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렇게 개헌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개헌은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꼭 덩어리 긁은 것처럼 어느 한 군데 긁으면 한 군데만 긁어지는 게 아니라 온 덩어리를 다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 개헌이 지금 어느 하나에만 맞춰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아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한 사람이 저 이정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헌에 몰두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권에서도 몇 차례 개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때마다 선거 영향도 좀 있었고요. 또 정권의 시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매번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올해가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그래서 개헌 논의를 좀 차분하게 정치적 이익관계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이정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차근차근히 조용조용히 장기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이 우리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가능할까요? 예,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올해 선거가 없는 해다라고 해서 개헌에 몰두를 하고 선거가 없는 해에 가급적이면 정말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탄탄한 어떤 구조개혁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 혁신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없는 올해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겪어봐서 알지만은 굉장하게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잘 발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혁신이 됐든 국가 혁신이 됐든 이런 새로운 혁신, 대한민국의 혁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국가 혁신이나 경제 혁신을 통해서 뭔가 기반을 탄탄히 해나가는 그런 한 해로 써야지 이걸 우리가 또 개헌 논쟁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소중한 그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뭐 물론 경제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국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만 개헌 논의를 너무 소모적으로만 보고 계신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개헌 논의 자체도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소모도 하지 말고 두고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날 결론이 아니니까요. 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또 청와대에서 보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집권 3년 차에서 이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지율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세월호 때나 댓글 때나 그 야단을 할 때 있을 때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지지율이 떨어졌냐면요. 소위 십상시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또 강남에서 매달 모여서 무슨 모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청와대 나왔을 문건 유출 이후 그렇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주체인 줄 알았더니 그야말로 비정상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이제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제 다른 동반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봐서는 십상시 전혀 입증도 못하고 없었던 사실 어떤 언론도 십상시에 대해서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 강남에서 모임에 매달 있었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했지만 한 줄도 안 씁니다. 왜? 없었으니까. 음종한 발언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당사자들도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였었다나 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 자신의 어떤 원칙 또 정도를 가지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세 가지 권한을 굉장히 충실히 해왔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어떤 그 국가의 원수로서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역대 어느 정부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저는 잘 수행을 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북 정책에 있어서 투명하면서도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예. 그러면서도 고위급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역할을 했다고 예. 봅니다. 마지막 하나인데 이게 바로 행정권 수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하는 기간 내내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해서 신당을 만들고 선거에 개입을 하고 대연정을 하자고 하고 개헌에 관여를 하고 해서 항상 정치권에 불씨를 던지고 갈등 요인. 자, 문제는 이 세 가지에 충실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해에 의해서 발생했던 지지율 하락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측근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 모든 정권에 있어서 측근이나 친인척이나 이런 비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지만 이번 정권에서 그렇게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게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탄탄한 앞으로 어떤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국정에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러서요. 오늘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